Welcome,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at this session titled The ROC-US Alliance Changes, Challenges, Opportunities. 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or our participants here at the venue will be provided. For Korean, it is channel 5, and for English, it is channel 6 on your receivers. I think the moderator of this session needs no introduction, especially here in Korea. But as the MC, please allow me to officially introduce the moderator. Ambassador Kathleen Stevens. 처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주한 대사로서 1998년에서 2005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서 미국 대사로 활동을 하셨고 최초의 여성으로 주한 미국 대사를 맡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평양 세계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캐틀린 스티븐스 태평양 세계 연구소 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제주 포럼을 지난 2년 동안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여러분과 만나서 제주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서로 잘 알고 있는 동료들과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오늘 좌장으로 이번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쁜데요. 좌장으로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의 변화와 과제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챌린지가 한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는 과제라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슈든 챌린지든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또 여러 가지 측면의 새로운 변화 또 복잡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또 미국과 한국의 그 정권 교체가 있었고요. 또 태평양 세계 연구소도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그 태평양의 안보와 대서양의 안보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도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고 있고 또 군사적인 동맹 관계와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동맹 관계의 경계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연사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네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유명한 전문가이십니다.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코멘트를 요청을 드릴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한국의 대사님이시자 한국의 외교부 제1차관으로 활동을 해주셨던 임성남 제1외교부 차관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셨고 가장 민감한 정책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또 한미 동맹 관계 와 관련된 정책을 조율해 주셨고요. 또 한국과 북한과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 정책을 조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양쪽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패널분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제 오랜 친구이신 스펜서 김 태평양 세계 연구소 공동 창립자 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태평양 세계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딜레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사로 일했을 때니까 그때 젊은 교수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젊은 교수시죠. 연세대학교의 국제학대학원에서 중국학 연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국제대학원에서도 교편을 자리 잡고 계시고요. 중국의 21세기의 전진, 여러 가지 책을 쓰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책을 많이 논의하게 되는데요. 또 한국에서 유명하신 손지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15년 동안 CNN 한국 지부장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을 하셨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일을 하셨죠. 그리고 한국의 국제방송재단 아리랑 TV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패널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임성남 대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캐틀린 스티븐스 대사님,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캐시 스티븐스 소장님, 그리고 스펜서 김 창립자님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미 동맹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예를 들면 2002년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전이죠. 2002년만 해도 한미 동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명의 한국 효선 미선이라는 여중생들이 미국 군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서 한미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사건 자체가 이제 한미 동맹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외에도 양자 간의 저점을 지나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미 동맹 관계는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의 한국인 중 9명이 한미 동맹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대중의 분위기를 보면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미국은 대한민국을 60점으로 아주 좋아하고 있고요. 60점이면 꽤 높은 점수입니다. 그게 2020년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미 동맹은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관계의 국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큰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에 있어서 큰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다 중요하다라고 초당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2명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기사를 Foreign Affairs에 대해서 외교 정책의 구상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2명의 후보가 모두 한미 동맹을 한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주춧돌이다라고 두 사람 모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당에 있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입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의미 있고 긍정적인 공동 성명서를 작년 5월에 채택을 한 바가 있죠. 그 공동 성명서의 내용을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성명서가 그대로 계보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는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강력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양자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워싱턴의 대한 정책이 혹시라도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정책의 노선이 달라지진 않을까. 즉 4년 전의 양자관계의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한국 쪽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성남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스펜서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대북 정책으로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담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북한에게 큰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된다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 계획이 이론상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는 과연 이 계획이 현실적인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담대한 계획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북한은 한국을 믿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담대한 계획 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한국이 이행해 줄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담대한 계획에 들어간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기간 5년 내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한국 대통령의 동의를 얻고 바로 이 담대한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처명했을까요? 북한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또 그 비용은 누가 지불을 할까요? 합의된 비핵화 일정은 뭘까요? 아니, 차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차기 그리고 차차 차기까지 수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가 예상 결정권,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임기이고 단임제입니다. 한 번만 선출되죠. 미국 대통령은 4년마다 선출이 되고 임기는 맥시멈으로 최대 8년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종종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리더인 김정은이 본인이 통치권을 주고 나서부터 이미 3명의 미국 대통령 그리고 4명의 한국 대통령을 상대했습니다. 김정은은 기껏해야 현재 39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향후 40년 정도 더 집권할 것입니다. 한국 혹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매번 변화를 겪었고 비슷한 극적인 변화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왜 한국을 믿을까요? 다시 말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불가역적으로 비핵화를 할 만한
믿음이 충분히 한국 그리고 미국에게 있을까요? 한국,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한다 해서 믿을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래저래 한다 하더라도 과연 김정은은 5년 내로 한국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까요? 김정은은 앞으로 40년 이상을 북한 지배할 수 있습니다. 보코루에 따르면은 보코루에는 독일 통일을 직접 설계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오스트 폴리틱 건축가 중에 하나입니다. 1969년부터 1990년까지 보수주의자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이 서독에서 동일한 정책을 바로 동독에 대해서 구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가 선거에 선출에 대해서 누가 국가를 이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제 무엇인지 서독도 알고 있었고 동독도 알고 있었고 동독 정부도 알고 있었고 동독인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USSR 소련이죠.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 모두 다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플레이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끊임없이 이 정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가 구축이 되었고 조치가 취해졌고 또 이 경쟁 구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보컬 루에가 저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진지하게 남북 간의 대화가 개최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 직접 보수와 진보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대북 정책을 구현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초당적 정책을 상세하게 계획하여서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기간 동안에 북한을 관여시킬 수 있는 남북 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은 바로 역사의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 정책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대담한 계획은 결국 물 건너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세부적인 기본 방침이 초당적 합의하에 발표되고 2027년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후보가 윤 대통령의 이 담대한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해야지만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담대한 계획 성취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존 딜러리 교수님, 중국 전문가죠. 제가 코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 딜러리 교수님께서 발언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스펜서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지금 김 창립자라고 불렀네요. 여하튼 스펜서 창립자님이 하셨던 말씀 또 임성남 전 차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요약하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내의 컨센서스 즉 초당적인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또 한미 동맹 관계를 기초로 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스펜서 김 창립자님께서도요. 지속적으로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적인 견해가 지금 대북대에서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요성을 나중에 좀 더 제가 다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견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실에 있어서 이 갭이 너무나 크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정치적인 갭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존 델러리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캐서린 스티븐스 소장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평양 세계 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흥미로운 주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제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잠깐이라도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패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가장 어리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겠고요. 대신 현재 한미 동맹 관계를 지켜봐 왔던 사람들은 여러분보다는 경험이 짧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가 처음 뵀죠. 캐서린 대사님 그때 대사로 계실 때요. 그런데 지금까지 12년 동안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한미 동맹 관계가 가장 위태로웠을 때가 2018년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라고는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기여는 했죠.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자세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자세를 가졌지만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한미 동맹 관계를 위태롭게 빠뜨리게 했습니다. 제가 왜 2018년이라고 말하냐고요. 평화와 외교가 어딘가 종착역에 가는 듯 해보이다가 갑자기 한미 동맹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토론 제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안보 동맹, 특히 군사 동맹 안보가 뭐 이게 전부가 다는 아닙니다. 한미 동맹을 할 때는 군사 안보가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제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대화 중에 하나는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미 동맹이 만약 북한 위협이 만약 끝나면 한미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원동력을 잃고 그냥 사그러들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 당시 여러 구상을 해봤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 그 당시는 한미동맹이 정말 존재적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거는요. 이 한미동맹이 산산조각 나지 않고요. 오히려 훨씬 더 견실해졌습니다. 저는 당시엔 너무나 비관론자였거든요. 분명히 지금 스펜서 창립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교관계가 위태롭다라고 느꼈는데요. 흥미로웠던 것은요. 지금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가 있어야지만 대북 정책이 훨씬 더 쉽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가면서 핵 정책을 구현하겠다.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핵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만연하게 퍼지고 있지만 지금 비관론이 더 팽배합니다. 과연 비핵화가 가능할까? 비관론이 팽배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더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한국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 때문이죠. 여기에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북한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얼마든지 탄탄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김정은이 언젠가는 비핵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라는 기차가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평화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쉽게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바로 중국이죠.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어떻게 될까?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자가 아닙니다. 이미 부상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중국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억제할까가 지금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고 격이 생기고 있는 의견차 어떻게 우리가 조율을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요. 대외 정책 분야에 있어서 엘리트층들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좀 더 대중들의 자세와 개념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견해차가 생기느냐? 먼저 미국은 분명히 대외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쪽 전문가들 또 대중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경제 우선에서 중국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는 그랬다가 이제는 안보 위주다라고 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미국 성군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군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성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또 본다면 이제는 다시 재고하고 있습니다. 안보가 주는 함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보다는 안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뜻이죠. 이 트렌드가 한국에서도 보이고 있진 하지만 그래도 미국만큼은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은 지금 안보 위주지만요. 한국은요. 지금 먼저 뭐 진보나 혹은 보수 간에 있어서 의견차가 있지만 아무도 양자택일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용어를 그대로 써본다면요. 마치 병진 노선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원하는 것은 동시에 진보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경제 기회를 찾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같이 정치적인 것도 하는 것이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병진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안보적인 동맹 관계를 쌓아가면서 중국과는 경제적인 관계를 이끌어가기를 한국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반 대중들의 자세를 보면은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조화를 수 있을까요? 극적인 이벤트가 미국에서 한국보다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중국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에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미 동맹에도 도전 과제가 될 것이고 평화 전망에 암울을 끼치고 있습니다. 2018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긴장 고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 과제를 좀 더 우리가 완화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 델러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또 그 중국에 대한 입장은 갈수록 부정적인 성향을 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또 외교 비즈니스 쪽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손지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처음 참여했던 제주 포럼이 1차 제주 포럼이었고 제가 외국인 특파원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포럼에 올 때마다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여러 가지 면모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이번 토론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안보 대한민국 외교부의 또 통상부의 안보 보좌관들이 모두 미국에 가서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이제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뉴스거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 헤드라인 기사들의 제목은 한국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차별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고요. 그 대한민국의 현대, 기아사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두 번째로 많이 파는 기업이고 그 외에도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차별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보도의 분위기야말로 미순, 효순 사건에 대해서 임성남 차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기차가 미래에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미국, 중국, 대한민국이 이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경제, 교역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역에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미국이 이러한 한국의 분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게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있어서 또 이 초당파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의 최근 사설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이제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초보수적인 그리고 또 초자유주의적인 언론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는 이러한 이슈가 한미 관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한반도에 등을 돌린 게 아닌가라고 느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등에 칼이 꽂힌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어조로 사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한미 관계를 증진시키고 한국의 우려사항을 더 열심히 전달을 하고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문 그 기사들이 또 끝에 얘기하기를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 이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 짓겠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리고 최근 통계 수치를 보면은 올해인가 작년인가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제일 많이 한 국가다.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창출해 줬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언론 보도를 읽어보면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우리가 미국한테 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한테 이런 것을 해달라 요청을 해놓고 그냥 이제 등을 돌려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앞으로 한미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는 또 항상 중점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주요 전략적 동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한국이 전략적 동맹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좀 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자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근에 3주 전에 제가 그 젊은 10대 탈북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고3 학생들이었고 대학을 입학하려고 이화대학교의 캠퍼스 투어를 왔는데 남학생, 여학생 다 있었습니다. 여대에 입학은 못하겠지만 남학생도 있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탈북자 청소년들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 청소년들이 너무나 긍정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이 넘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치고 난다면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좋고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 탈북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의 일부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자신의 고향인 북한이 또 같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으로 돌아가서 뭐 의사도 하고 간호사도 하고 북한의 재건을 돕고 싶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저는 한반도의 미래가 더 밝고 또 한반도가 그 미국에게는 더 훌륭한 동맹 국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재 교수님 그 소년들에게는 연대를 가라고 권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대는 가깝죠. 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자주 못 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정말 한국 오기가 힘들었지만요. 올 때마다 너무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냥 제가 헛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 좋아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 때마다 너무 좋고요. 지금 미래가 암울하다 하도요. 한국에 오면은 긍정적인 분위기 또 뭐라고 할까요? 한미 동맹 관계에서 너무나 고무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손재 교수님께서요. 일반 대중들의 반응,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생각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첨언하겠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 IRA라고 일컫는 이 법. 제가 알기로는요. 심지어는 택시 기사까지도 한국에서 과연 IRA, 인플레 감축법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야 이게 뭐 무슨 법이야? 아니 제가 미국식 농담에 대해 아무도 안 웃네요. IRA면 이게 뭐야 뭐 왜냐면 IRA가 미국 국세청이거든요. 그래서 IRA 법이면 무슨 세법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은 택시기사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밖에 있는 미국인들이다라고 한다면 잘 모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요 끊임없이 뉴스를 보고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북한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 예컨대 김정은이 이렇게 말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산당 총회가 열렸다 그러면은 뭐 북한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핵무기로 모든 걸 다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한국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임성남 차관님, 한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 상당히 복합적이죠. 경제, 안보, 또 공급망 문제점, 뭐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미 동맹 관계와 관련된 용어. 그렇다면 과연 실체는 뭘까? 너무 심각합니다. 투자와 관련된 것, 또 비즈니스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도 의구심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과연 미국의 이 신뢰성은 어떨까라고 했는데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 손재 교수님께서 경제안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기술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고요. 또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 과제는 국내 정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서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IRA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갭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에서 우리가 국내 정치의 한계 속에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과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수준 간에는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러한 과대한 기대 수준은 또 한국의 대중 입장에 있어서도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워싱턴은 중국에 대해서 갈수록 이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 없이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최소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을 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미 동맹이 더욱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펜서 김 회장님께서 지속성, 특히 정책, 대북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독일의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죠. 오스트폴리틱 그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중국의 카운터파트랑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이 평양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안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한미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는 입장이 다르죠. 그러한 국가의 리더는 거의 뭐 한계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제 지속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지속성을 외교 정책에 있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픈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그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간의 그러한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펜서 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그 얘기를 한국의 모든 지성인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존 교수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워싱턴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중국을 제한하고 중국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워싱턴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까 미국 성군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일단 중국을 통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중국의 전 세계관은 평화적인 힘의 부상이었습니다. 그 중국어로 herping 주의치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카운터파트한테 제가 여쭤봤죠. 중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공공의 선과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중국이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워싱턴의 입장을 보면은요. 워싱턴이 전 세계를 리딩을 해서 더 훌륭한 사회로 가겠다. 그러면은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중국을 봉쇄하는 것 이후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얼마든지 누구든지 발언하고 싶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지정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니까요. 혹시 존 델러리 교수님 발언하고 싶었나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마치 비밀 상자를 여러 개를 동시에 개봉한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네요. 그런데 뭐 하나는 열고 이거 뭔가라고 이것만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요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숙제입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글쎄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요 마치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막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너무나 흥미롭게 뭐 꼼짝달싹 안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방관자 입장인 듯 해 보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손지혜 교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또 임 차관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보면은요, 제가 매일매일 한국 신문을 보거든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단 한 건도, 물론 일면에 혹은 뭐 한 줄짜리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실망하고 열받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미국 신문에 한 자도 안 실려요. 그런데 한국 신문에 매일 나오잖아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도 제주 포럼에서 우리가 일본에 관련돼서 다룰까?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끊임없이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도요, 중간에서 뭔가 중개자 역할을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일본의 그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보상금 받은 거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강조드립니다. 분명히 격차가 생기면서 마치 머리 위에 칼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기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의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치가 더 높을까요? 어떤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일본은 어떨까요? 또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에게는 니즈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모든 모욕감과 굴욕감이 없어지면서 지금 부상하고 있다, 아니라 완전히 부상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비전을 구현할까요? 어느 정도는요, 중국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IB 같이 뭐 우리가 BRI에 대해서 이야기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과 관련돼서 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을 둘러보세요. 뭐 유럽을 보세요. 지역을 보세요. 어떨까요? 의견이 어떨까요?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미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똑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말 현재 이런 감정을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죠.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스턴이 대외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글을 썼고요.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미중 정책 관계는 우리가 뭐가 틀렸나, 중국의 문제를 고치자, 이걸로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까, 이런 입장에서 해법을 찾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기사 제가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대중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미국 쪽에서 중국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인들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해본다면요, 현재 안보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마치 한국 내에서 뭔가 카우보이 자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I'd like to 네, 저도 임 차관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임 차관님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간에 이제 일관성 있는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중국과 얘기를 해보니까 뭐 20년 동안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carry 빌 페리 전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미국 정부가 동서가 이제 같이 통합이 되었을 때, 독일에서 동독 서독이 통합이 되었을 때 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물어보았는데요. 그 국방장관님이 얘기를 하기를 그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독일의 통일을 그렇게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벌커님께 이러한 얘기를 해드렸더니 벌커님이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신문 기사에 광고를 냅니다. 신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제주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신문에 기고할 내용을 써서 전 위원회의 위원이신 볼커님께 보내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를 10년 전에 내가 얘기한 내용을 다시 첨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이 통일을 겪었을 때 굉장히 큰 바다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통일 독일을 받아들였고 이게 중요한 일이었죠. 그 다음에 소련 연방이 자신의 군사 중심적인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작은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대립 대신에 같이 공존하자, 협조하자라는 전세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똑같은 입장을 취할 것인가?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입장이 바뀌었는데 아마 중국이 생각하기에 20년이 필요할지 40년이 필요할지 이것을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물길이 갑자기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오랜 세월을 두고 설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1년이 지나는 동안 모든 주변 국가들을 설득을 했고 이 설득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40년 동안 주변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통일화는 아니고 일관성 있는 사고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에서는요. 한국을 평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한국의 입장이 뭐야?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이 너무나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이죠. 또 조금 전에 존 델러리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 한국이 목도하고 있는 미국의 변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이 악명 높은 논평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사설을 보면은요, 분노, 그리고 혹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단순히 분노는 아니고요. 마치 그냥 등에 칼을 꽂아서 맞은 것 같다. 그 뭐라고 표현하죠? 배반을 당했다. 네. 신뢰하는 사람한테 등에 칼을 꽂혀서 배반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 나옵니다. 만약 그래? 만약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미국에 주고 있는 지원금을 한번 봐. 전기차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어? 이제 우리가 새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요. 한미 FTA 개념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미국으로부터 배워왔던 자본주의 그리고 또 자유시장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이 모든 것들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리가 등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너무나 두드러지게 분명합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국가들, 미국 밖에 있는 국가들 한번 볼까요? 또 아시아 국가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떨까요?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 분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델러리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뭘 하던 모든 게 다 오케이야, 오케이야. 하지만 중국을 억제해. 그것만 하면은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 언론 매체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 있어서 분쟁을 얘기할 때요. 제가 하나만 첨언해도 될까요? 조금 전에 지원금 얘기를 하는데 그걸 뒤집어서 보면요. 세금, 관세죠. 관세. 지금 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요. 중국의 과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대미 수출을 할 때 한국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을 경우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세금을 받고 어떨 때는 뭐 자유무역이야 또 규칙 기반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규범 기반이야라고 말을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요. 우리가 스스로 이 길을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뭔가 글쎄 뭐라고 할까 산업 정책을 과거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산업 정책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중국을 생각하고 국내 정치를 생각하고 할 때 항상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과연 전기차와 관련돼서 지금 그 논쟁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돼서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청중들 중에서요. 질문이 있거나 혹은 커멘트 하시고 싶은 분들, 패널 분들께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면 손을 들어주시면요. 마이크를 저희 스태프가 전달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해주세요. We have a fast runner coming to you. 네, 정말 뛰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고 있네요.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유익한 토론입니다. 저는 사요야마이고요. 저는 정부 간 기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입니다. 제 질문 지금 정말 우리 비밀의 상자를 많이 열었잖아요. 제가 또 하나를 열겠습니다. 좀 망설이지만 열겠습니다. 이 상자는 뭐냐? 중국과의 협력,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식 병진 정책을 병진 노선을 한국이 걷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매파들이 비난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한국이 긴밀한 대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안보 관계를 대미 관계 갖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거 안보라는 거 서로 교차점이 있기 때문이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잠깐 소개하자면요. 한국이 절대로 긴밀한 관계를 중국과 포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비전통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자연재해가 발발한다든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 고령화 이슈, 그리고 또 뭐 인구 감축 이런 비전통적 안보 상관없는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굳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여기서 양자택일 이 기로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미 동맹 관계가 한국이 혹시라도 이런 대중 협력 관계를 도모할 때 어떻게 변할까요? 한미 관계가요. I'll say something quickly and then 네,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중국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아주 열띠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맥락뿐만 아니라 또 중국과의 관계를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중 관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도 한국과 중국 간에 큰 뭐 그다지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그 안보적인 위협에 있어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미 동맹 관계와는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협력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워킹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북경이랑 지금 미중 라이벌 관계를 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중국 본토에서 오는 공기 오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중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동시에 한국의 기업들은 일단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 동남아에 눈을 돌리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공장들이 중국에서 다양한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영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힘들고요. 다 흥망성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ll right, while you're thinking,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떨까? 대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별로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대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요. 대만이 또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경제적 경쟁 또 협력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Oh, go ahead, Jay. 아니 먼저 하세요. 제가 그다음에 할게요. 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캐서린 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얼마나 관계가 지금 냉각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경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이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좀 뒤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또 대만의 경우는 큰 손실이었고요. 또 대만도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시고 계시는지요? 대만 측을 보면요, 직항에 있었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학생들 단체 지금 연세대학교 그리고 또 많이 대만으로 가서 공부도 하는데요. 반나절 정도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완전히 서로 낯선 사람 보듯이 완전히 타인을 보듯이 얘기를 하더군요. 과거에는 긴밀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타인이 되었습니다. 시민 단체를 보면은요 마치 민족주의가 마구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도 서로 대화해 보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더군요. 그래서 이건 제 관찰인데요. 첨언하자면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글쎄요. 지금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휴가를 갔다가 지금 대만과 관련된 그 대만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미 하원 의장님께서요. 그래서 과연 이러고 나서 과연 대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했던 건지 어떤 이유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한국은요, 물론 민주주의라는 공통 분모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대만은 약간 언더독 적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유산도 있었고 역사적인 관계가 있다가 92년부터 완전히 제로 관계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시 재건됐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많습니다. 뉴스 보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대만은 TSMC나 삼성이 거의 완전히 지금 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악의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미국을 상대로 해서 TSMC는 지금 계속 삼성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TSMC는 삼성과 경쟁 구도에서만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지역 내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중국이 좀 더 과감하게 도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협력 관계가 싹 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이랑 굉장히 가깝죠. 최근 들어서 젊은 한국인들이 이제 대만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 간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은 대만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양자 간의 관계가 증진될 수 있겠죠. 저희 청중 분들 중에 레이 버커 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레이 님이 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벌카드 대사님이 외교적인 언어로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요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델리케이트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기관 중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일을 했고요. 제가 워싱턴에서 10년 일했고 타이페이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고 지금도 대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하면 돈을 더 주시나요? 어쨌든 제가 3년 반 동안 또 한국에서도 살면서 부대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존 딜러리 교수님의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게 변칙성이라고 할 수 있죠. 애너멀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세계 경제에 있고 또 이 지역 내에도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제가 1982년에 이제 한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한국에 있었는데요. 대만 대사관의 대표가 제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만 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추방을 당했죠. 그러면서 중국이 사용하고 있었던 사무실이 이제 UN 셰카이가 청나라 대표로 한국에 있었을 때 사용했던 똑같은 사무실이었고 또 가구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구가 이제 중국 대사관으로 그대로 옮겨왔고요. 그게 또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대한 비상 사태 대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꼭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오산 기지에 있는 전투기가 구출 작전이나 의료 작전을 위해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계획을 미리미리 대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체 대만 부분에 있어서 억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일본 쪽에서는 이러한 대화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과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간의 분위기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급진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그랬을 때 갑자기 한국 정부가 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I'd like to follow up. 제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사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만에서 2년 동안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외교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과연 대만 해협에 있어서 어떤 잠재적인 억제력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 여기서 제가 정치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2006년에 체결됐던 정치적 이해가 있습니다. 당시에 반기문 한국의 외교부 장관 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하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명백하게 발표했습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만약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가 있지만 한국 국민들의 뜻에 반하지는 않겠다. 여기는 두 가지 목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활용할 수가 있다. 대만 해협의 문제점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지만 만약 한국 국민들의 의지가 그에 반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죠.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매뉴얼적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나왔는데요. 얼마나 한국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뭐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반도 외부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다시 밝혀주셨네. 그때 정말 힘들었죠. 협상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컨틴전시 억제를 한다, 뭐 중국의 침공이 대만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뭐가 되든지 간에 한국에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요. 어쩌면 한국은요 강제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그런 신호가 여기저기에 지금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미국에 있어서도 나오고 있고요.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전략적 확실성이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을 직접 방문을 하는 등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어렵죠. 지금 8분 남았습니다. 청중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다루지 않은 거 혹은 더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려서 한번 우리 회의를 랩업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답변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제 질문은요. 조금 전 임 차관님께서 두 가지 기대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이 대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 저도 좀 걱정이 되죠. 도전 과제도 많이 있고요. 미국이 정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소위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대통령이 항상 임명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말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세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좀 더 자치권을 갖겠다라는 건가?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이제는 알아서 혼자서 행동하겠다 자치권을 주장하는 건가요? 뭐죠? 아니면 우리가 과대하게 이걸 해석하고 기대하는 걸까요? 피보털 스테이트 중추 국가라고 할 때는요 좀 더 유럽보다 더 끼어들어서 더 관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좀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면은 임 차관님. May not be the right.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릴 적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캠페인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글로벌 피벗 국가를 얘기할 때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리딩 국가를 제안했습니다. 이 두 명의 후보가 모두 글로벌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캐시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맹관계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저는 글로벌에 강조점을 준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리더로서 좀 더 글로벌하게 가겠다라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ODA, 공적 개발 원조도 많이 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또 지식 공유도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주도가 동북아에 있어서 싱가포르, 브뤼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국제기구라든지 사무국, 다자 협력을 위한 사무국을 많이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과 관련해서 존 델러리 교수님과 캐시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듯이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경에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1년 동안 동경에서 살고 난 느낌은 한일 관계는 사촌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것도 많지만 또 다른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출발점은 지적으로 서로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또 극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룻밤은 아니라도 천천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펜서 킴 회장님께서 20년이 아니라 40년간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지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한국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아마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40여 년 동안 커리어 외교관으로 일했던 저는 좀 낙관주의적인 입장입니다. 한국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앞으로 40여 년 동안 변화해서 40년 후에 우리는 모두 사라졌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의 외교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네, 저는 GPS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핸드폰에 있는 GPS 위치를 파악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장 빨리 지름길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GPS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연 한국 정부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글로벌 무대에서 정말 중요한 대접을 받고 또 존중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 싶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홍보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슬로건처럼 좀 더 야심찬 목표라고 할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지금 캐서린 스티븐스 소장님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를 할 때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밀접하게 한반도를 지켜보면서 오늘 지금 세션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자분께서 해주셨던 말씀도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92년도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대사님으로 계시면서요. 글쎄요. 저는요. 기대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맥락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 관계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하죠? 같이 갑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같이 갑시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또 다른 국면이 나오고 또 다른 위기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상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야지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한국인들에게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인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계속 가니까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너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고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순전히 한국 기업들을 위한 끊임없는 정책 법안을 도입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갖고 이렇게 난리를 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과 관련돼서도 얼마든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임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누군가가 저에게 미국이 한반도 통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얼마나 살까에 따라 그 답변이 달라지게 되겠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벗 국가와 관련해서 It's another slogan, but 저는 약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제가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의 리더들이 모이는 조직이 있는데 제가 그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민주적인 동맹 관계의 이데올로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해 왔는지를 보면은요, 미국이 동맹 국가에게 바라는 가치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한국에서 잘 발현이 되어 있는데 한국이 and be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우리는 북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 지금 기생충을 보면 우리가 아카데미상도 탔고 또 오징어 게임도 알미상을 수상을 했고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말 거의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지는 책임이고요. 이게 지금 한국에게는 한동안 중압감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압감은 한국이 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개 당 혹은 두 개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개 국가의 입장 어떨까요? 분명히 공통 분모도 있지만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동맹이라고 할 때 뭐 예외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죠? 조금 전에 임 차관님하고 캐슬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는 민간 단체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분야 혹은 민간인들의 참여, 지금 제주 포럼 그 자체는요, 22년 전 그레그 전 대사님, 또 페리 전 국방장관님, 그리고 문정인 교수님이 우리 한자리에 앉아서 공항에서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하자 이러면서, 그래 우리 제주 평화 번영을 위한 포럼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22년 전에 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민간 분야가 참여를 하면 얼마나 이렇게 바뀝니까? 정부 대 정부만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 분야도요, 얼마든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랍지 않지만 너무나 우리 생각을 자극을 주고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세션이었습니다. 참가하신 여러분들 커미트먼트를 갖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제주 포럼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시다. To our wonderful
네, 훌륭하신 패널 토론을 이끌어주신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숙녀 여러분, 이것으로 한미동맹 변화 과제 및 기회 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일 동안 더 많은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